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국사선생님 박하주연입니다. 네, 오늘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대해서 수업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과서는 173쪽을 펴면 되겠습니다. 자, 저번 시간에 얘기했듯이 이제 3.1운동을 통해서 여러 가지 결과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임시정부가 세워지는 거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여기 교과서에 나와 있듯이 3.1운동 이후에 이제 임시정부들이 수립이 되는데 이게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어떤 하나의 상하이에 있는 지금 정부 한 개만 세워진 게 아니고 총 3개가 세워지게 돼요. 임시정부가. 일단 각각 지역별로 어디에 세워졌는지를 좀 살펴보면은 자, 일단 여기 연해주 있죠. 블라디보스토크에 있는 연해주에는 밑줄 대한국민의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상하이, 중국 상하이에는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세워지고, 그리고 국내에도 임시정부가 생깁니다. 서울에 한성정부가 출범이 되면서 총 3개의 임시정부가 생기는데, 이제 이 정부가, 지도부가 3개나 생겨버리면 이제 한 곳으로 이제 힘을 모아야 되는데 그게 제대로 안 되잖아요. 그게 분산되기 때문에 이걸 이제 한 곳으로 통합을 하자라는 의견이 생기기 시작했고, 그럼 이제 어디로 통합을 할까라는 것들을 이제 여러 가지 논의를 거친 끝에 결국 어디로 정하게 되냐면 상하이, 중국 상하이로 정하게 됩니다. 상하이의 대한민국 임시정부. 네. 여기 밑에 나와있죠. 상하이.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탄생했다. 요거는 지워도 되겠네요. 네. 여기 밑에 나와있죠. 상하이로 이제 지역을 정해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1919년 4월 11일, 11 탄생하게 됐다. 그래서 지금도 이제 4월 11일을 임시정부 수립 기념일로 우리가 지키고 있죠. 이제 쉬는 날이 아니어서 여러분이 잘 이렇게 알지는 못할 수도 있는데, 아무튼 임시정부가 수립이 되고 임시정부에 이제 대통령과 국무총리를 각각 뽑습니다. 그래서 첫 대통령으로는 이게 밑줄 임시대통령에는 이승만, 그리고 국무총리에는 이동휘 장군이 뽑히게 되죠. 이렇게 해서 임시정부를 탄생시키게 됩니다. 자, 임시정부가 탄생을 하는데, 자, 이제 밑에 달락으로 내려와서 임시정부는 이제 어떤 조직을 갖췄냐, 또 어떤 의미가 있나 보면은, 일단 밑에 단락의 세 번째 줄 끝에부터 밑줄을 칩시다.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밑줄 최초의 민주공화제 정부다. 우리나라 역사에 등장한 최초의 민주공화제 정부다. 라는 것. 그 전까지는 뭐가 있었어요? 다 왕이 있었죠. 왕이 이제 권력을 가지고 나라를 통치하는 형태였는데,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시작으로 이제 국민 모두에게 주권이 있다라는 걸 인정하는 민주주의 정부가 탄생을 하게 된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이 임시정부는 어떤 원칙에 따라서 구성이 되냐면 삼권 분립의 원칙. 이게 나왔죠. 삼권 분립의 원칙에 따라서 만들어졌다. 삼권 분립이라고 하는 건 이제 이 정부 조직에서 어떤 한쪽으로만 권력이 너무 집중돼서 그 기관이 어떤 권력을 독점하거나 악용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국가 권력을 정부 안에서도 이렇게 다 나눠 놓는 거죠. 그래서 분산을 시켜서 권력의 균형과 이제 견제를 맞춰 놓는 작업을 삼권 분립의 원칙이라고 하는데, 이건 나중에 여러분이 이제 사회 시간에 더 자세히 배울 겁니다. 사회 시간에 자세히 배우는 걸로 하고, 아무튼 이 원칙에 따라서 세 가지 기구를 구성을 하는데, 이 삼권 분립의 원칙으로는 보통 입법, 행정, 사법 기관이 만들어지죠. 자, 먼저 입법 기관으로는 임시의정원이 만들어지죠. 입법기관이라고 하면 이제 법을 만드는 곳이에요. 지금의 국회 같은.
임시의정원, 그 다음에 행정기관으로는 이제 국무원, 이제 정책을 집행하는 곳이죠. 지금의 정부. 당시에는 국무원이라고 했다라는 거. 그리고 사법기관으로는 법을 집행하는 곳이죠. 재판 같은 일을 진행하는 곳, 법원이 있죠. 이렇게 삼권 분립의 원칙에 따라서 임시의정원, 국무원, 법원으로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구성이 되어 있다라는 점 여러분이 기억하고 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했듯이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우리나라의 최초의 민주주의 정부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도 바로 이 임시정부의 뜻을 계승한다, 이어나간다라는 걸 이제 공식적으로 선언을 하고 있어요. 그게 어디서 선언을 하냐면 헌법에서 선언을 하고 있죠. 여러분 이 교과서 위쪽에 보면은 이렇게 대한민국 헌법 전문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위에 보이시나요? 이게 이제 헌법의 서문, 이제 시작이라는 첫 마디인데 여기 이제 뭐라고 써 있냐면 여기 유권 역사와 전통이 빛나는 우리 대한 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 그리고 4.19 민주 이념을 계승한다 라고 되어 있죠. 그만큼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존재가 지금 우리에게 아주 중요하다라는 거죠. 자, 넘어가기 전에 필기를 하나 부연 설명을 좀 쓰고 넘어갈게요. 빈 공간에다가 자, 민주주의를 지향했던 독립운동 단체들이 있죠. 그것들을 좀 정리를 하고 갈게요. 일단 1910년 한일합병이 되기 전에 있었던 단체 중에 우리나라에서 본격적으로 민주주의를 주장하기 시작한 단체가 있어요. 그게 어디냐면 여러분이 기억할지 모르겠는데 신민회가 있죠. 신민회가 이제 민주공화정을 지향했잖아요. 여러분이 기억나요? 신민회 다음으로 이제 1910년대로 넘어오면 우리가 배웠던 단체 중에 대한광복회, 대한광복회가 있고 이거 이제 국내에 있던 단체죠. 그리고 해외에 미국에 있었던 우리나라 단체로 대한인 국민회가 있죠. 이런 단체들이 있었는데 이런 단체들은 민주주의를 지향해야 된다라고 주장만 했을 뿐 실제적으로 이제 이루어지는 못했습니다. 그랬다가 이제 무엇을 통해 이루어져요? 바로 우리가 오늘 배우는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통해서 실현됐다라는 점 이렇게 간략하게 정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넘어가서 174쪽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어떤 활동을 했는지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어떤 기구를 설치했냐면 여기 두 번째 줄에 나와 있죠. 밑줄 연통부와 교통국 연통부와 교통국을 설치를 했습니다. 자, 이 연통부는 이제 어떤 걸 하냐면 여기 나와 있죠. 국내 비밀 행정 조직이다 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지금 임시정부가 상하이에 있잖아요. 그래서 이 상하이와 또 국내에 또 우리나라 독립운동 인사들과의 어떤 비밀리에 어떤 교류를 위해서 만들어진 조직. 그래서 어떤 공문이나 어떤 소식 같은 걸 이제 주고받는 조직이 있었고, 그리고 밑에 교통국 나와있죠. 교통국은 통신기관으로서 어떤 업무를 했냐면 정보 수집, 분석, 독립운동, 자금 모집 이런 것들을 했다. 특히 이제 이 독립운동 자금을 모으기 위해서 어떤 회사를 통해서 이제 자금 모집을 하는데 그 회사가 어떤 회사냐면 이 옆에 나와 있죠. 일융양행
일용양행이라고 해서 그 무역 선박 회사가 있어요. 이 회사를 통해서 또 독립운동 자금을 모으기도 하고, 또 여기 밑에 보면은 독립공채라는 게 나오죠. 독립공채를 발행해서 또 독립운동을 위해 필요한 돈을 마련하는 데 힘썼다라는 거. 요건 이제 독립공채라는 건 이제 애국공채라고도 하는데, 이제 다른 나라에 이제 돈을 이제 미리 땡겨 받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독립운동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돈을 우리에게 지원을 해달라. 그러면 이제 나중에 우리가 나라를 되찾고 정부를 제대로 세웠을 때 그때 다시 갚아 나가도록 하겠다라는 점을 이제 명시한 약속이죠. 이게 바로 독립공채. 그래서 독립운동 자금 모집을 위한 활동들을 또 했고, 그리고 이제 외교 활동을 보면은 외교 활동으로는 크게 이제 두 가지를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밑에 단락으로 내려와서 세 번째 줄에 밑줄, 파리 강화회의에 파견되어 있던 김규식을 대한민국 임시정부 대표로 임명했다. 이제 신한청년당에 먼저 속해 있었던 김규식 쌤이 이제 대한민국 임시정부로 넘어오면서 이분을 이제 외교 대표로 임명을 하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국제적인 회의들이 있잖아요. 그럼 거기에 임시정부 대표로 보내서 임시정부의 어떤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보낸 거죠. 자, 그리고 또 미국에 또 어떤 걸 설치를 하냐면 여기 나와 있죠. 구미위원부를 설치했다. 이제 임시정부 첫 번째 대통령 이승만이 또 주요 활동했던 무대가 미국이었기 때문에 미국과 또 임시정부를 연결하는 구미위원부를 설치해서 외교 활동을 벌였다 라는 거 알아두면 되고요. 그 다음에 옆으로 넘어와서 175쪽 또 어떤 활동을 했는지 보면은, 자, 이제 일본군과 또 이제 싸우기 위한 독립전쟁을 하기 위한 어떤 군사적인 준비도 또 해야 했어요. 그래서 군사 조직을 설치를 하는데 어떤 걸 설치를 하냐면 여기 네 번째 줄에 나와 있죠. 밑줄. 광복군 사령부, 광복군 총영, 이런 군사 조직들이 있단 말이죠. 이런 걸 설치를 해서 일본군과의 싸움을 위한 무장투쟁을 전개했다. 그리고 그 밑에 줄에 독립신문 나오죠. 이거 독립협회 독립신문 아니에요? 이름이 똑같죠? 이름은 똑같지만 다른 신문입니다. 이제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또 같은 이름으로 이제 독립신문을 발행을 했다. 신문 발행 했다는 거. 그리고 또 맨 밑에 보면은 여기 한일 관계 사료집이 있죠. 한일 관계 사료집을 편찬했다. 이제 어떤 역사 의식을 또 바로잡기 위한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이제 우리나라와 일본 간의 어떤 관계를 담은 역사적 자료를 이제 줄여서 사료라고 그래요. 이 사료들을 이제 모아서 이제 책으로 엮어서 편찬을 해낸 거죠. 이런 사업들을 또 진행했다라는 거. 그래서 이런 다양한 활동을 했던 이제 임시정부를 살펴봤는데, 자, 여기 임시정부도 이제 마냥 잘 나가지만은 않습니다. 이제 임시정부가 또 어려움을 또 겪게 되는데, 일단 여기 보면은 아까 임시정부에서 만들었던 조직 중에 교통국이랑 연통부가 있죠. 이게 일본에게 이 존재가 이제 들통납니다. 자, 이 교통국과 연통부 조직이 19년도에 임시정부가 만들어지면서 같이 생겼는데 20년도, 그러니까 1년 정도밖에 안 가서 바로 없어지게 됐죠. 그래서 조직이 어려움이 생기고, 그 다음에 또 이 임시정부 내부에서도 여러 가지 계열들, 파들이 많이 나뉘었었기 때문에 특히 이제 사회주의와 민족주의 진영 간의 어떤 갈등, 내부 갈등이 있으면서 이 임시정부에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이 좀 침체돼가는 이 임시정부 문제를 좀 해결해보자, 논의해보자 해서 이 임시정부가 회의를 엽니다. 그게 뭐냐면 여기 나와있죠. 국민대표회의, 여기 밑줄. 국민대표회의를 열어서 이제 논의를 하는데 임시정부 문제를 이때 이제 두 가지 입장이 이제 서로 대립을 합니다. 하나는 여기 나와있죠. 밑에 개조파 그리고 창조파 이 두 세력이 대립을 합니다. 개조파는 이제 임시정부의 이 틀, 조직은 유지를 하면서 그 안에서 이제 생기는 이제 문제들은 조금씩 해결을 해 나가자라는 입장이었고, 창조파는 안 돼. 임시정부를 아예 없애버리고 조직을 다시 새로 만들어서 운영을 다시 시작해야 된다 라고 하는 이 두 세력이 대립을 합니다. 결국 대립을 하다가 답이 나오지 못해서 결국 회의가 그냥 결렬돼 버렸죠. 무산돼 버렸죠. 그러면서 이 한동안 답이 없는 상태에서 뭔가 어떤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계속 어려운 상태에 있게 됩니다. 그러면서 또 많은 임시정부 요원들이 이제 탈퇴를 하는 일도 생기게 돼요. 그러면서 이런 어려움을 빠지게 되는데, 그래도 어쨌든 임시정부의 이 명맥을 이어가야 되기 때문에 어떤 좀 뭔가 해결책을 찾아 나섭니다. 그 해결책을 어떤 걸로 내놓냐 하면은 여기 두 줄 내려와서 보면은 자, 밑줄. 자, 이승만을 탄핵해요. 갑자기 이승만을 왜 탄핵하죠? 대통령? 이승만을 이때 탄핵했던 데는 이유가 있어요. 이승만을 탄핵했던 이유가 뭐냐면 이때 당시에 하나 사건이 있습니다. 어떤 사건이 있냐면, 자, 여러분 빈 공간에 써주세요. 자, 국제연맹 청원 사건이라는 게 생깁니다. 국제연맹 청원 사건이라는 게 뭐냐면 이승만 대통령이 국제연맹, 여러분 UN 알죠? 국제연합. 이때 당시에는 이제 국제연맹이라고 불렀는데 이 국제연맹에다가 이승만 대통령이 청원을 하는 거예요. 뭐라 청원을 하냐면 지금 이 조선 한반도를 국제연맹이 통치를 해달라 대신 이렇게 부탁을 한 거예요. 일단 일본으로부터 식민지배를 벗어나면 되니까 일본 대신에 국제연맹이 좀 나서서 통치를 해달라 라고 한 거죠. 근데 이거는 이 주장은 심지어 임시정부가 만들어지기 전부터 이 이승만 대통령이 청원을 넣었던 거거든요. 근데 이게 나중에 서야지 임시정부 요원들이 알게 되고 깜짝 놀라게 되죠. 왜냐면 아니 우리가 지금 자체적으로 이제 독립을 해서 우리만의 어떤 나라 주권을 가지고 정부를 만들어서 독립을 하려고 하는 건데 왜 국제연맹에다가 이걸 대신 통치해달라고 그러냐, 이건 말이 안 된다 라고 하는 거죠. 심지어 이 의견을 내는 것도 그냥 어떤 뭐 임시정부 요원들과 상의를 해서 내놓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 멋대로 독단적으로 내린 결정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떤 대통령으로서의, 임시정부 대통령으로서의 어떤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했다라는 점을 들어서 이승만 대통령을 탄핵시키게 됩니다. 국제연맹의 청원 사건이 드러나면서. 자, 그럼 이제 이승만의 탄핵을 어떻게 하냐면 이 뒤이어서 바로 밑줄. 자, 헌법을 고쳐서 국무령 중심의 집단 지도체제로 전환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대통령과 국무총리뿐만 아니라 임시정부 요원들이, 집단이 다 같이 의견을 모아서 임시정부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형식으로 바꿨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이때 어떤 조직이 새로 만들어지냐면, 자, 임시정부 요원으로 유명한 분 중에 또 김구 선생님이 계시죠. 백범 김구 선생님. 이 김구 선생님이 또 뭘 하시냐면 밑줄 1931년 말에 한인 애국단을 조직합니다. 자, 한인 애국단은 이제 임시정부 산하 조직으로 만들어진 건데 김구 선생님께서 만드신 이 한인 애국단에서 또 활약한 분들, 또 유명한 분이 두 분 계시죠. 이봉창
선생님, 또 윤봉길 선생님, 이봉창 의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도쿄에서 천황이 타고 가는 마차에 폭탄을 던져서 암살 시도를 했던 업적이 있으시고, 그리고 윤봉길 의사 같은 경우에는 상하이 홍커우 공원에서 일본이 행사를 열었을 때 거기에 또 도시락 폭탄을 던져서 많은 일본 관리들을 죽였던 일이 있었죠. 그런 업적을 남기셨는데, 특히 이제 이 윤봉길 의사의 활약을 통해서 이제 이 중국이 임시정부에 대한 지원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아, 중국 사람들도 해내지 못했던 걸 조선 사람 한 명이 해내다니. 그래서 되게 이걸 높이 사게 되고, 이 일을 계기로 임시정부가 다시금 중국과의 어떤 지원, 연합을 통해서 다시금 일어서게 되는 계기가 됐다라는 거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했습니다.